영수 씨, 올해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드릴 거예요.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진실을 알려드릴 시간이 왔어요. 편지의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며 명수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혼 일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작은 마을 산자락 끝에 자리한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정명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명수는 5년 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서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 7시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실 한쪽 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내 윤정희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10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정희의 모습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명수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를 건네죠. 정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방안을 가득 메울 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난 명수는 느릿느릿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준비를 합니다. 면도를 하면서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요. 언제부터인가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났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정의가 있었다면 명수 씨, 늙었네요 하며 웃었을 텐데 말이에요. 명수의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김치찌개 하나로 간단히 때우고 오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요.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것들을 기르고 있지만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웃집에 나눠주기도 해요. 이웃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 좋네요. 정도의 인사말이 전부죠.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추고 부산에 사는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안부만 묻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건강하게 드시고 계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몸 조심해라.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짧게 끝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명수도 그들을 붙잡고 싶지 않아요. 정희의 물건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녀가 즐겨 입던 원피스들은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 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립스틱과 향수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가끔 명수는 그 향수 뚜껑을 열어보곤 해요. 정희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거실 한쪽에는 정희가 좋아하던 옛날 가요가 담긴 LP 음반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이미자, 남진, 나훈아. 정희는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가끔 명수는 그 음반을 틀어놓고 혼자 차를 마시며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정희가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던 모습이 떠오르죠. 하지만 명수에게는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9월 21일입니다. 그날만 되면 명수는 이른 아침부터 우편함 앞을 서성이며 우편물을 확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종일 우편함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이웃 할머니들은 신기하게 바라보죠. 저 양반은 매년 그날만 되면 이상하다니까.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할머니들이 수군거립니다. 뭔가 중요한 편지라도 기다리시나?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건 아닐까? 하지만 명수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날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수는 달력을 보며 21일의 빨간 동그라미를 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또 다른 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의 9월 21일이 찾아왔습니다.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아직 동네가 고요한 시간이지만 명수의 마음은 벌써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둑어둑하지만 우편함이 있는 곳은 가로등 불빛에 환하게 보입니다. 명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둔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그는 집 앞 우편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편함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명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죠. 누런 종이에 잉크가 조금 번져 있지만 정체불명의 글씨로 적힌 주소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입니다. 정명수님께 라고 쓰여 있어요. 명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때가 떠오르거든요. 10년 전 정희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같은 날짜에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 란에는 정희가 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필체도 정희와 똑같았습니다. 명수는 그 편지를 들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명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어요. 분명히 아내 정희의 필체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편지 내용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명수 씨,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짧은 안부 인사가 전부였죠.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너무나 정확했고 정희만이 알 수 있는 세세한 추억들이 편지 곳곳에 언급되어 있었어요. 명수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맛이 그리워요. 텃밭에 심어둔 상추가 잘 자라고 있나요?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희와 함께 살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명수는 지난 10년간 이 편지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해보고 필적 감정도 의뢰해봤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고인과 동일한 필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올해 도착한 편지는 예년과 조금 달랐습니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의미심장했거든요. 명수 씨, 올해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드릴 거예요.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진실을 알려드릴 시간이 왔어요. 편지의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며 명수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정희가 말하려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혹시 정희가 살아있을 때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동안 매년 이런 편지를 받아왔지만 올해의 편지는 뭔가 달랐어요. 마치 큰 비밀을 풀어낼 준비가 되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정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나한테 숨긴 게 있었니?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말하려는 그 진실이 대체 뭐야? 하지만 사진 속의 정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한 명수는 결국 편지를 들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고서점이었어요. 그곳의 주인 정필은 40년 전 정희와 같은 대학을 다녔던 동문이었습니다.
정필은 젊은 시절 정희를 짝사랑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하지만 정희가 명수를 선택한 후에도 그들과 좋은 친구로 지내왔어요.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가는 길에 명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필이라면 정희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대학 시절의 일들 말이에요. 고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먼지와 종이 냄새가 섞인 그 향기는 왠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정필은 안경을 고쳤으며 명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수 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명수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정필 씨, 이 편지 좀 봐주세요. 정의 필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정필은 편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결국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분명히 정희 씨 필체가 맞습니다. 정필은 서가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정희가 써준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정필은 여전히 그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 글자체와 똑같지 않나요? 특히 이 명수라는 글자를 쓰는 방식이 정확히 일치해요. 정희 씨는 명자를 쓸 때 항상 이렇게 첫 번째 획을 길게 그었거든요. 정필은 돋보기를 들고 두 편지를 비교해 보였습니다. 명수는 두 편지를 비교해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필체였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정필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수 씨,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정희 씨가 사망하신 후에도 이 필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말이죠. 정필은 돋보기를 들고 편지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체를 흉내 내려고 하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편지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마치 정희 씨가 직접 쓴 것 같습니다. 필압이나 글자의 기울기, 심지어 점을 찍는 방식까지도 똑같아요. 그럼 정말 정희가 쓴 편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희 씨가 살아계실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명수는 정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희가 죽기 전 몇 달 동안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 떠올랐어요. 자주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모습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정필 씨, 혹시 정희가 대학 시절에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 같은 거 말이에요. 명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정희 씨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희 씨가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비밀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명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희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 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정희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명수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서점을 나선 명수는 며칠을 혼란스럽게 보냈습니다. 정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희에게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던 중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9월 21일이 아닌
평범한 날이었어요. 우편함에서 익숙한 글씨체의 봉투를 발견한 순간 명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예정에 없던 편지가 온 것일까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명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필이 암시했던 그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명수 씨, 당신이 나 몰래 낙태하자고 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어요. 당신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겠지만 저는 그날의 아픔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답니다. 명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젊은 시절 정희가 한번 유산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연유산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의사도 그렇게 설명했고 정희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설마 그때 정희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가? 명수는 30여 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정희야,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자연유산되었다고 말했고 명수는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정희가 병원에 갔다 온 후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후로 한동안 자신을 피하려고 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희가 자신의 말을 듣고 직접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던 걸까요? 내가 원치 않았던 아이였다는 걸 알고도 정희는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명수는 뒤늦은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명수는 정희의 친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정희의 언니 윤정숙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명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정희의 언니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부산역에 도착한 명수는 택시를 타고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정숙은 명수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편지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명수 씨, 그 편지 이야기는 정말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숙 씨,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정희가 도대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명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정희가 죽기 직전에 저에게 말했던 게 있어요. 명수 씨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비밀이 있었거든요. 정숙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어요. 사진을 본 순간 명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정희와 함께 낯선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거든요.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고 정희를 엄마라고 부르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는 정희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잠깐 맡아서 키웠던,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명수 씨의 딸이에요. 명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제 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숙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그때 낙태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막상 수술대에 누우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던 거죠. 하지만 명수 씨에게는 자연유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명수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희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희는 아이를 낳은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했죠. 몇 년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아이는 미국에 남겨두고 왔어요. 입양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 마음을 바꿔서 현지 한인 가정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명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게 되다니요. 그리고 정희는 그 사실을 평생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도 그 아이가, 네,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정희가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하지만 정희가 죽은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정숙의 말에 명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희가 죽은 후 매년 보내지는 편지의 정체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 딸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명수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어? 그의 가을이 깊어갈 무렵 명수는 정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다녀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가 뒤를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정희의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성은 명수를 알아보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명수에게 건넸어요.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희.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딸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명수는 30년 만에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년 9월 21일에 보내드린 편지들, 모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미리 써두신 것들이었어요. 딸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매년 이날에 편지를 보내달라고요. 명수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는 자신을 닮았고 입술은 정희를 닮았어요. 30년 전 사진에서 봤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정은미예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은미는 가져온 봉투를 명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써두신 편지예요. 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아버지가 진실을 모른 채 늙어가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은미의 말에 명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나는 정말 나쁜 아버지였구나. 너를 모른 채 30년을 살았으니까. 명수는 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은미의 말에 명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덤 앞에서 아버지와 딸은 30년 만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희는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명수는 정희가 마지막으로 써둔 편지를 읽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미는 아버지와 함께 오고 싶어 했지만 명수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딸과의 재회도 벅찬데 정희의 마지막 편지까지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거실에 앉아 전등을 켜고 명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다른 편지들보다 두꺼운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의 마지막 글씨가 한자 한자 눈에 들어올 때마다 명수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명수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이제 모든 진실을 아시게 된 거겠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슬펐을 뿐이었죠. 명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당신의 아이이기도 하고 제 아이이기도 한 이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연유산되었다고 말하고 혼자 미국으로 떠났죠. 그곳에서 은미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그리웠어요. 당신도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당신과 결혼했을 때도 은미 이야기를 꺼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우리의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명수는 편지를 읽으며 정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그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병에 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은미는 영원히 아버지를 모르고 살게 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매년 편지를 보내서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 말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희는 이렇게 썼습니다. 명수 씨,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었어요. 미워했지만 지우지 못한 기억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 있는 저를 믿고 떠납니다. 명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깊이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알았다고 믿었던 정희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줬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명수는 정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진짜 정희를 만난 것 같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9월 21일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명수는 우편함을 들락날락하며 편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책상에 앉아 직접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받는 사람이 아닌 보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정희야, 오늘로 내가 떠난 지 11년이 되었구나. 명수는 만년필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작년에 은미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너는 떠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지난 1년 동안 명수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은미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녀의 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은미는 어머니 정희로부터 들었던 아버지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주었고, 명수는 정희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딸에게 전해주었어요. 은미야,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명수는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은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도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미의 말에 명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없는 곳에서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명수는 편지를 계속 써내려 갔습니다. 정희야, 너를 알아보지 못한 내 무지함을 용서해다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동안 나는 너의 겉모습만 보고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은미와 함께 너를 제대로 기억하며 살아갈 테니까. 내가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겠어. 명수는 편지지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수는 정희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은미도 함께였어요. 이제 이들은 매년 이날이면 함께 정희를 찾아오기로 약속했거든요. 무덤 옆 벤치에 앉아 명수는 써온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였구나. 너는 나를 끝까지 이해해 주었는데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은미도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따뜻하고 좋은 분이세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늦었지만 정말 행복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명수와 은미는 정희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의 꽃들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희가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은미가 명수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이제 그는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정말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명수와 은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였습니다.